안녕하세요. 저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종종 라디오를 듣는 한 중년입니다. 귀가 심심할 때 곧잘 듣곤 했는데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 인생도 드라마 뺨치도록 스펙타클했거든요. 저는 왕년에 연수입 20억이 넘어가는 공장의 대표였습니다. 배관 파이프를 만들어서 유통까지 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꽤나 많은 거래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돈도 넉넉하게 벌었죠. 제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가난했던 덕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 때문에 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고, 가난 때문에 엄마의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눈물은 마르고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도끼뿐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여자가 있었어요. 저의 아내였지요. 아내는 제가 한 푼도 없고 매일 거지처럼 옷을 입고 다닐 때부터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녀에게 항상 했던 말이 "너 커서 나랑 결혼하는 거다. 내가 무조건 성공해서 너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지?"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너 어른 되면 그 마음 변할걸?" 놀렸지만 순해 보였던 저는 보란듯이 성인이 되자마자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성공했고 아내에게 멋지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자동차나 TV 같은 건 꽤나 잘 사는 집에만 있었어요. 프로포즈 하면서 자동차랑 TV를 처갓댁에 건네주었죠. 어머님, 코 찔찔이었던 제가 따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따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맡겨만 주시면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정도로 행복하고 다 가진 여자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처갓댁 식구들은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해드렸거든요. 항상 주말마다 요리를 해드리러 갔어요. 오죽하면 아내가 "주말에는 우리 집 가지 말고 나랑 놀러 다니자. 응? 엄마랑 아빠는 알아서 음식 해드시겠지. 에이, 그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까지는 내 손으로 밥 챙겨드리고 싶어." 그렇게 3년간 주말마다 밥을 해드리고 나니 지병이 있었던 장인어른이 하늘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 아내가 울더라고요. 여보 말이 맞았어. 우리 아빠 챙겨줘서 정말로 고마워. 여보 덕분에 주말마다 아빠랑 함께해서 내가 그나마 후회가 적은 것 같아. 나 정말로 여보한테 잘할 거야. 사랑해. 저희는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진심을 다했고 평생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돌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잘 가동되고 있던 저희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1000평이 넘는 곳이 화마에 휩싸여서 무서운 불길에 타고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저는 새벽에 일어나 맨발로 공장에 뛰쳐갈 정도였어요. 안 돼. 내가 어떻게 세운 공장인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 돼. 제발 불 좀 꺼주세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고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소방대원이 온몸으로 저를 막더라고요. "공장이 불탄 거라서 저기로 들어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유독물질부터 시작해서
옆에 화학 공장도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저는 안간힘을 써서 공장에 들어가 불을 끄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자식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는 심정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19시간 후에 불은 꺼졌고 공장은 완전히 전소가 되었어요. 당장 대금을 내야 하는데 공장은 불에 타 있고 줘야 할 물건은 녹아내려서 형체조차 없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물건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물건들이 타버리니 손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재료값들은 전부 빚이었어요. 그 금액이 10억을 넘었지요. 과학수사대가 와서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인화였어요. 사람이 저지른 사고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좋아하던 옆 공장 남자가 저지른 일이었죠.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에 불을 낸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지요. 아내가 펑펑 울면서 저를 말리고 저는 화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으니까요. 현실은 냉혹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보상받을 길은 없었고 빚은 10억이 넘어가고 공장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요. 그래서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녔죠. 내 사정 알잖아. 돈 좀 꿔주면 진짜 내가 금방 갚을게. 이렇게 공장에 손 놓기가 좀 그래서. 동서가 우리 19년 동창이잖아. 응? 내가 언제 약속 안 지킨 적 있어? 없잖아. 왜 그래? 망하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등을 꼭 안아주면서 여보, 나도 노력해볼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저는 돈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없는 삶의 서러움을 그 누구보다 절절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아내도 저를 위해서 동창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람들한테까지 염치불구하고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저도 그러느라 집에 잘 들어가지도 못했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고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도 아내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그러던 도중에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밤 늦게까지 지인들에게 손을 빌리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집안에 한기가 돌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살금살금 고양이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연 순간 침대 위에 고지서와 함께 누워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여보, 고요했습니다. 제 목 뒤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쓰러진 아내의 코에 손가락을 대보니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몸은 새우처럼 웅크러져 있었고요. 몸은 미지근했어요. 여보, 일어나. 거짓말 치지 마. 왜 안 일어나? 마치 김첨지 같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아내에게 줄 곰탕을 사와서 먹으라고 깨웠지만 끝끝내 일어나지 않는 아내. 김첨지의 운명이 바로 저 같았어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인 고혈압이 점점 심해졌고 그게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진 거였어요. 응급실에 간 저는 의사 다리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심장이라도 꺼낼 테니까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제발, 제발.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영안실에 들어갔고 입관 때 다시 마주할 수 있었어요. 예쁘게 수의를 입고 단장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처량하게 느껴지던지요. 돈이 너무 미웠습니다. 아내 말 들을 걸. 돈이 뭐라고, 사업 다시 성공시키는 게 뭐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싶었습니다. 돈 빌리러 다닐 시간에 아내한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밥 같이 먹어줄 걸 뼈저리게 후회하며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살아생전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소원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울면서 내가 당신 여행시켜줄게. 알겠지? 이 약속은 내가 꼭 지킬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관이 묘소에 들어가면서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던 것 같아요. 사업은 망했고 아내는 죽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저는 꿈에 나온 아내의 얼굴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잡게 된 거였어요. 저에게 있는 거라고는 멀쩡한 몸뚱아리 그리고 운전면허뿐이었으니까요. 군대 때 운전병으로 일했던 게 꽤나 쓸모가 있었던 거죠. 10수억이 넘는 빚은 파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탕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빚이 수억이었고 택시를 하면서 천천히 갚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돈을 목적으로 두지 않겠다고요. 돈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으니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대고 빌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비록 빚을 갚기 위해서 택시 일을 하긴 했지만 손님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전해주고 즐겁게 일하자는 게 저의 신념이었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의 증명사진을 택시 가운데에 두고 다녔어요. 차 타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저만의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었지요. 하여튼 간에 이런 일들로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택시를 운전하던 저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래도 취객들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두고 내리는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지갑부터 시작해서 가방, 돈 등등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손님이 뒷좌석에 탔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동작사거리로 가주세요. 빨리요. 엄청 급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30분 정도 뒤에 손님이 차에서 내렸고 저는 역삼역으로 돌아가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를 빙그르르 돌리고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손님이 탔습니다. 아저씨, 여기 뒤에 쇼핑백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요? 아까 손님이 두고 갔나? 이따가 경찰서에 전해줘야겠네요. 뒷좌석에 있던 물건을 트렁크에 두었습니다. 한참이나 일을 한 뒤에 밤 11시가 되었을까요? 저는 트렁크 뒤에 있던 쇼핑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쓱 열어서 안에 물건을 살펴본 순간
기절할 뻔했네요. 5만원짜리가 수백 장이 있는 겁니다. 꽤 큰 쇼핑백이었는데 그곳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으니 말 다 했지요. 언뜻 봐도 적어도 수억은 되어 보였어요.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까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날 찾지도 못할 거고, 내가 이 돈을 그냥 쓰면 빚도 쉽게 다 갚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심란했습니다. 그때 아내 생각이 탁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돈돈 거리는 인생을 살다가 아내를 잃게 된 그 일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난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 즉시 바로 차를 몰아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택시에 손님이 돈을 두고 가서요. 별일 아닌 듯이 경찰은 저에게 적은 액수면 그냥 가지세요. 어차피 그거 찾아주는 것도 힘들고 10,000원, 20,000원 이런 거면 그냥 땡 잡았다 하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조심스럽게 추정되는 액수를 말하니까 거기 있는 경찰들 전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마약이나 범죄 관련해서 쓰이는 돈인 걸로 추정을 한 형사들은 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경에 손님이 돈을 두고 갔고 인상착의부터 시작해서 그때 찍힌 블랙박스도 전부 확인을 했죠. 나중에 또 조사할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간 저는 그래, 신고하길 잘했어. 괜시리 마음이 편하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이 전화가 왔습니다. 네, 선생님. 돈다발 주인은 찾았고 주인분이 지금 출석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드님이 대신 찾으러 오셨는데 선생님을 꼭 좀 뵙고 직접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지 해서요. 저는 그 사람의 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은 훤칠했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딘가 슬퍼 보이고 힘이 없는 듯 해 보였죠. 경찰은 저에게 그 돈이 마약 관련된 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관련한 돈이었대요. 아휴, 두고 내리길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그 돈을 들고 그대로 약속 장소로 갔으면 수억을 보이스피싱으로 뜯길 뻔한 거니까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에게 따로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저희 둘은 통성명을 하고 저는 관련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들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라는 분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건물 거래한 게 있어서 큰 돈이 통장에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이스피싱범들이 알았던 것인지 전화를 해서 꿰어냈나 봐요. 아들이 마약 관련한 걸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마약한 거 들키면 바로 징역형이니까 그걸 원치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고소장이랑 검사 사칭 명함 이런 거를 보냈나 봅니다. 깜빡 속은 그 의사분은 아들이 감옥에 갈까봐 보이스피싱범의 말대로 돈을 전부 인출해서 약속 장소로 가던 중이었대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긴장해서 택시에 돈을 두고 내린 거였고, 그래서 결국 돈을 뜯기지 않고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다가 돈을 홀라당 날려먹으셨대요. 저랑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돈 때문에 나쁜 길로 새기도 하고 극단적인 시도도 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전화를 받고 정말로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한 줄 안 거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애만 동동 태우며 돈을 들고 아들 살리려고 택시를 탄 거였고요. 아드님은 저에게 살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10%를 살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워서 꼭 살해하고 싶습니다. 에이, 됐습니다. 제가 살해금 받으려고 돈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정말로 저 돈이라고 하면 이골이 난 사람이라서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 아들은 저에게 꼭 살해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손살해를 쳤네요. 아버님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 쓰러진 상태고 입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 커서 뇌출혈이 터졌나봐요. 저는 말했죠. 그러면 아버님 회복되고 나서 퇴원하시면 그때 다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어요. 그거면 저는 됐습니다. 아버님 회복하는 것에만 신경 쓰세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의 인사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그곳을 떠났고 저는 괜히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은 마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그날은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1년 뒤쯤이었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뉴스에도 나온 일이었고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쿵쾅대면서 너무 무섭고 악몽을 꾸죠. 대낮에 편의점을 박은 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운전하는, 그러니까 무면허 애들이 운전하는 차가 길을 지나가던 제 차를 쾅 하고 박고 그대로 질주한 거였어요. 제 차는 인도로 쫙 밀려났고 편의점에 박고 멈출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앞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제가 크게 다친 거였어요. 거의 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쇄골부터 시작해서 갈비뼈는 다 부러지고 광대 한 몰에 머리를 크게 다쳤으니까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뇌가 퉁퉁 부어서 저는 사고 당시 기억을 잃었어요. 머리 뚜껑을 열고 일주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있었습니다. 머리 수술을 받고 죽을 뻔한 고비를 8번이나 넘겼어요. 한 달 동안 수술을 4번이나 받았으니까요. 전신 마취를 4번이나 한 거였습니다. 한 달 동안이요.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고등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도 않았어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그 고등학생 부모님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돈도 없고 자식들 포기한 지 오래니까 병원비는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한 거는 미안한 거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걸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요. 아픈 사람한테 이게 할 말인지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병원비만 거의 수천만 원을 쓰게 되었어요. 아니, 전부 다 빚이었지요. 돈 걱정을 시작하게 되니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은 수술로 인한 흉터로 끔찍하게 변해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하루하루 우울감에 창문에서 떨어지고 싶었어요. 왜 환자들이 병원에서 죽으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래도 나름 평생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순간들이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던 중 갑자기 간호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뒤를 돈 순간 한 양복을 입은 신사가 보이더라고요.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누구시죠? 혹시 저 기억하시는지요? 몇 년 전에 택시에 돈을 두고 내린 사람인데 명함을 건네는 겁니다. 선산대학병원 원장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선산대학병원은 제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고 거기 원장이 저를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돈을 두고 간 그분이셔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날 감사했습니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아들 녀석이 사업 망하고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그 전화 받고 진짠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가지고 간 거였는데 아이고 하늘이 도왔지 뭐예요. 저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말을 올린 겁니다. 제가 충격으로 쓰러지고 1년간 병원 생활을 했어요. 아들놈한테 따로 인사를 하고 사례를 두둑히 해드리라고 했는데 기사님께서 거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하셨다고 해서 퇴원 후에 기사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사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와 그 사람은 서로 엄청 놀랐어요. 자기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기사님이 있다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다고,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제가 한번 받은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날의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 그날의 은혜는 갚을 테니 편안히 몸 회복하는 데에만 전념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저에게 VIP 병동으로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갑자기요? 8인실 병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돈이 없는데? 간호사가 슬쩍 와서 저에게 여기 병원 원장님이 특별 관리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손님이, 아니 그 병원 원장이 원무과 직원들이랑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는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의사들이 더 신경을 써준 거였어요. 저를 막대했던 의사조차 고개를 조아리고 조심스럽게 진찰을 해주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권력의 힘인가 싶기도 해서 씁쓸해졌다가 그래도 돈을 쫓지 않고 양심을 쫓은 결과가 꽤나 좋아서 기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치료들이 점점 진행되고 저의 몸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작업치료까지 재활운동을 정말 이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다리 찢기 안 되는 사람을 매일 다리 찢기 강제 연습을 하게 시킨 것과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데 꼭 해야 하니까 아내를 생각해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지요. 1년이 넘었습니다. 몸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흉터들이 가득 생겼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의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 하신 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더 재활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운동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정상적으로 생활 가능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원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양쪽 두 볼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던 저는 원무과에 가서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병원비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원무과 직원이 저에게 그러길 원장님께서 직접 결제하신 걸로 기록란에 나와 있어요. 그 손님, 병원 원장이 제 병원비까지 전부 다 대신 내준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저는 토끼 눈을 뜨고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어째 돈을 대신 내주셨어요? 저한테 말씀도 없이.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덕분에 특별 대우도 받고 행복했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요. 다른 병원도 아니고 저희 병원에 귀인이 입원했는데 기본으로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되려 죄송합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너무나도 겸손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저와 그분은 그 일을 계기로 굉장히 친해졌어요. 주말에 같이 등산도 가고 외로운 인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하며 아주 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죠. 통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일찍 떠나보낸 것도, 그리고 사업이 꼬꾸라졌던 기억들도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만난 친구처럼 익숙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로 택시를 2번 다시 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저의 사정을 눈치챈 그분이 저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고요. 저는 덕분에 사무실에서 작은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년도 보장이 되었고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러다가 서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 사장님은 아내를 어디에 모시고 계시오? 저는 모란공원 양지 바른 곳에 아내를 안치했지요. 세상에, 나도 모란공원에 아내를 안치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의사분의 아내와 저의 아내 둘 다 같은 묘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옆옆 묘소가 바로 그 의사분의 아내 묘소였어요. 운명이었죠. 너무나도 놀란 저희는 나를 잡고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는 생전에 아내가 좋아했던 밥막걸리, 그분은 아내분이 주스를 좋아했다고 해서 주스를 들고 갔지요. 서로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여보가 하늘에서 날 지켜준 덕에 이렇게 좋은 의사분을 만나서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었어. 앞으로 종종 자주 놀러 올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쓸쓸할 것 같았는데 참 다행이야. 중마고우 같은 동지가 생겨서. 눈물을 훔치던 그 의사분도 저의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년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뻔했는데 남편분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앞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가족을 전부 소개해 주었네요. 그 뒤로도 계속 만나면서 꾸준히 우정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는 아들과 함께 자주 만나면서 힘들고 서러운 마음을 공유했어요. 부모님이라서 더 말 못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면서 그 녀석은 점점 밝아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시 취업도 하고 새롭게 일도 시작하면서 인정받으며 살게 되었네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내 아들이 장가를 간 것처럼 아주 기쁘다. 장가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가정 꾸려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 마음껏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모두 기사님, 아니 선생님 덕분입니다. 인생의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9번 마음 다쳐도 한 번 웃으면 되는 거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다독여 주었네요. 그리고 그 녀석의 결혼식 날, 갑자기 마이크를 잡은 그 녀석이 저를 제2의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저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택시 뒷좌석에 탄 손님으로 만났던 관계가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기쁘고 감사하네요. 인생이란 정말로 인연이 어디서 만들어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던 저에게 천사처럼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사람이 몇 년 전 제가 돈을 찾아준 그 사람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돈돈거리는 인생을 놓아주고 이제는 삶의 본질을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에 가려고 합니다. 아내 말이면 뭐든 다 할 듯 했는데 제 곁에 없으니 늘 쓸쓸하기는 하지만 아내에게 표현해야 했던 그 마음들을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표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복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니 몸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건강한 삶, 운동하는 삶, 발전하는 삶 살아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라고 되게 평안하고 행복한 기운이 많이 샘솟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잉크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진절머리가 날 때면 항상 이 채널의 사연을 듣고는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꼭 좀 제 이야기를 제보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듣기 아깝다고 하면서요. 저에게는 말 못할 상처가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시큰거리지요. 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자매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늘로 떠났습니다. 유방암 말기라는 것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게 되었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엄마는 병원에서 암세포가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졌다는 것을 듣게 되었죠.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우리 자매 어떻게 살라고. 엄마 없는 세상은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야. 제발, 제발. 엄마는 저희 두 자매 손을 꼭 잡으면서 어떻게든 버틸 거고 완치할 거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해주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학교 갔다 오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하늘은 저의 가족 편이 아니더라고요. 꼬박 3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의사의 권유에 엄마를 편하게 놓아주기로 하였고 기도 삽관수를 포기하면서 엄마는 하늘로 떠났어요. 학교를 갔다가 병원에 간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10분 전에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통증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던 엄마는 죽기 전에 안간힘을 써서 말했어요. 너희 둘이 꼭 의지하면서 살아라. 엄마가 지켜볼게.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대성통곡을 했고 언니는 울음을 참으면서 버텼어요. 저보다 언니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언니라는 사람한테 기댈 수 있었지만 언니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둘만 남겨진 저희 자매는 마치 쌍둥이처럼 매일 붙어 다니고 항상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정말로 웬만한 자매보다 더 친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항상 언니가 힘들면 제가 위로해주고 제가 힘들면 언니가 위로해주는 그런 자매였지요. 언니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형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제가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빠처럼 저를 챙겨주고 묵묵하게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애할 때도 저는 그냥 여자친구의 동생일 뿐인데 제가 사는 집에 반찬도 넣어주고 이불부터 시작해서 필수용품들을 다 채워줄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언니가 형부를 만나서 너무 기뻐.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안심이 된다고 해야 할까? 그냥 내가 아니더라도 형부가 언니를 지켜줄 것 같아서 든든해. 형부는 능력도 참 좋았어요. 치과 의사였거든요. 투자에 관심도 많아서 집도 있었어요. 그 나이에요. 원래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에 하나뿐인 동생은 범죄자라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치과 의사가 된 거였죠. 언니와 형부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 반품은 금지예요. 우리 언니 데리고 갔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처제, 반품이라니. 당연하지. 언니는 내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지? 신혼을 몇 년 즐긴 언니는 조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걸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잘 지내는 언니를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 언니가 어릴 때부터 엄마 역할부터 시작해서 언니 역할 하느라 많이 고생했지. 이제는 정말로 행복만 했으면 좋겠다. 제발. 조카는 너무나도 어여쁜 딸이었습니다. 콧대도 오똑하고 앵두 같은 입술에 피부는 어찌나 하얗던지 마치 인형 같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름은 하늘이었어요. 김하늘. 하늘처럼 높고 푸르르고 지조 있는 사람이 되라고 형부가 지은 거였죠. 이름도 이쁜 하늘이는 애교도 참 많았습니다. 2살 때부터 이모 사랑해요. 이쁜 말들을 하면서 저에게 행복을 선물해줬으니까요. 온 가족의 보물이었고 너무나도 소중했던 조카를 잃어버린 뒤로 저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어요. 언니와 형부는 시댁이 있는 부산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갔어요. 시댁 가서 음식이랑 이것저것 선물들 준다고 짐이 한 바가지였대요. 조카를 업고 있었던 언니, 화장실에 가느라 잠깐 짐을 못 본 형부,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짐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형부가 당신 초록색깔 가방 어디 간지 알아? 왜? 그거 없어졌어? 큰일 났다.
거기에 여권이랑 신분증 다 들어있는데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정신이 없어서 언니와 형부는 짐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착해 보이는 할머니가 아유, 짐을 잃어버렸남? 애 데리고 있으면 짐 찾기도 힘드니 이 할매한테 맡기랑. 여기서 업고 있을게랑.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니까 할머니가 도와준다는 말에 애를 맡기고 잠깐 영무실에 갔다 온 거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조카가 사라진 거였어요. 너무 놀란 언니는 여기에 보라 색깔 옷 입은 할머니 못 보셨어요? 애 업고 있었던. 글쎄요, 본 것 같기도 하고. 한순간에 조카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형부는 영무실에 가서 보라 색깔 옷을 입은 할머니를 찾는다고 방송을 요청하고, 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머니를 찾았어요. 하늘아, 하늘아. 수천, 몇만 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차역에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정말로 그 찰나의 순간에 조카를 잃어버린 언니는 거의 실신을 할 정도였어요.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찰들은 처음에 별일 아니라는 듯이 취급하고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형부가 화가 나서 꼬마애가 지금 실종이 되었는데 민기적거리고 뭐하는 짓입니까? 실종아동 수사에 골든 시간도 없습니까? 애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당신네들 지금 조사 제대로 안 하면 싹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움직이고 수사를 하더군요. 몇몇 행인이 한 할머니가 앙앙 우는 애를 업고 지나갔다는 것을 목격했고 그걸 토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공장과 옷 만드는 지하실이 많았어요. 그 수백 군데 일대를 싹 다 뒤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랑 언니가 안 거였어요. 돈 없는 할머니들, 껌 파는 할머니들이 애들을 납치해서 앵벌이하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섬에 팔아 넘긴다는 사실을요. 하루 이틀, 그래도 일주일이면 찾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발 사람만 있어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마음이 시체만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고 빌었습니다. 우리 조카 이렇게 사라지면 안 돼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종교도 없는 저는 하늘에 빌고 또 빌었네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경찰에서도 수사를 포기한 것인지 미제 사건으로 처리를 하려고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가족들이 나서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하던 일을 그만뒀고 언니도 일에서 손을 뗐어요. 형부도 치과의사 일을 잠시 그만두고 저희 세 가족은 봉고차를 하나 사서 거기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오른쪽 볼에 까만 점, 웃을 때 어금니 영구치가 안 나서 안 보임. 이름은 김하늘.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음. 장난 전화도 어마어마하게 걸려왔어요. 참 웃긴 게 사람들은 실종자 가족 가슴이 타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데 장난 전화를 걸더라고요. 살해금이라도 받으려고 허위 신고 받은 거는 말도 못해요. 어마어마했죠. 전국을 돌아다녔네요. 섬이란 섬도 다 가본 것 같아요. 남해에 있는 섬 20군데 넘게 돌아다녔어요. 전단지를 들고서 혹시 여기에 이 꼬마 못 보셨나요? 실종되어서 혹시 섬에 있나 해서요. 에휴, 뭐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성인이지. 어린애가 섬에 와서 못하겠노. 파이다 파이. 없어 그런 애는.
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일이 설령 있다고 해도 성인이 아닌 꼬마애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복지원을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했어요. 거의 2년 동안은 경제적인 활동도 안 하고 모아둔 돈을 다 쓰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보육원 원장님들에게 제 조카예요. 혹시라도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온다면 꼭 좀 연락해주세요. 사례는 정말로 든든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아휴, 어쩌면 좋아. 어쩌다가 이런 일이.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는 없었어요. 저도 슬슬 돈이 떨어지고 똥줄이 타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실은 냉혹했으니까요. 결국 언니네 부부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복직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엄마 아빠인 언니와 형부는 그럴 수가 없었나 봐요. 몸도 좋고 키도 컸던 형부는 깡 말라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변했고, 언니는 눈밑이 퀭하고 광대가 툭 튀어나왔어요. 안색은 너무나도 어둡고 매일 울면서 잠드느라 눈이 팅팅 부어 있었죠. 몸도 많이 망가졌어요. 매달 하던 생리는 안 한 지 3년이 넘었고 정신병과 환청, 우울증이 언니를 너무나도 크게 괴롭혔습니다.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니? 내가 그날 내 딸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시댁을 가지 않았으면 그날 어쩐지 일진이 사나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언니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탓하지 마. 제발 언니.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딸을 그냥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죽을 것 같아 정말로.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언니는 병이 나고야 말았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일 거라고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 정도면 저희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 먹으면서 버팁니다. 딸내미를 잃은 고통보다는 작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틴 거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언니는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서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진통제를 잔뜩 받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미 가정은 파탄이 났고 집도 팔았기에 돈 한 푼 없는 상황이었죠. 형부도 치과 의사 일을 그만두고 아이 찾는 일을 하느라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언니를 간병하는 1년간 형부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처제, 와이프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부,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언니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 약한 소리 제발 하지 말아요. 하지만 세상은 역시나 저희 가족 편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약 1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니가 한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내가 하늘에 가서 우리 딸내미를 볼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좋아. 우리 딸이 좋아하는 찰밥도 해주고 사과도 깎아주고 어여쁘게 머리도 따줘야지. 눈물이 나더군요. 언니 무슨 소리야. 하늘이 살아있어. 언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언니는 제 곁을 떠났네요. 언니를 발인한 그날은 하늘이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이
가을 하늘이었거든요. 높고 푸르르고 헛헛하고 외로운 저와 형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했어요. 혼자 남겨진 형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가고 연락하고 밥 먹으라고 밥도 챙겨주었어요. 형부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처제, 이제 나 안 챙겨줘도 돼. 씩씩하게 나도 혼자서 살아봐야지. 그리고 틈틈이 하늘이도 찾아봐야지. 나 다시 치과의사로 복직하려고. 형부 잘 생각했어요. 정말로 일해야지 사람이 활기도 돌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나오고 살다 보면 잊혀질 거예요. 한 동네의 로컬 치과에 페이닥터로 들어간 형부. 처음에는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일하고 있는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김선중 씨 가족 되십니까? 여기 한성병원인데 응급실로 빨리 와주세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응급하고 환자가 위독하니 바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던 형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거였어요. 딸도 잃고 아내마저 암으로 떠나니 혼자 남게 된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유서를 쓰고 치과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였어요. 처제, 이런 모습 보이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그래도 아내 생각해서, 우리 딸내미 생각해서 버티고 버티려고 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못 버티겠어, 이제는. 처제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하늘이 꼭 좀 찾아줘. 부탁할게. 그리고 하늘이 찾으면 나랑 아내한테 와서 보여줘. 우리가 늘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유서를 읽은 저는 대성통곡을 하며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형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요. 형부 제발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병원 로비가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결국 형부는 하늘로 떠났어요. 저산소 치료까지 받았지만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치료였기 때문에 결국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줄초상을 치르게 된 저는 형부를 발인하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형부, 내가 하늘이 기필코 찾을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죽지 않고 끝까지 즐기게 살아서 우리 하늘이 찾아낼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제 도끼는 말로 표현 못해요. 누가 날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각오를 할 정도로 조카를 데리고 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 언니와 형부를 잃고 절망 속에 빠져서 매일 죽을 것 같은 고통들, 이 모든 게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쇄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수년간 전단지를 뽑느라 인쇄 관련해서는 아주 학을 뗀 상황이었거든요. 인쇄소 운영하면서 하늘이 관련한 전단지를 뽑고 사람 시켜서 전국으로 그 전단지를 돌렸죠. 번 돈은 전부 전단지 뿌리는 돈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카를 찾는데 시간을 사용하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청첩장 인쇄 의뢰가 들어왔어요. 시안지랑 사인들을 이메일로 받았죠.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조카 하늘이와 너무나도 똑 닮은 얼굴이었어요. 어릴 때 헤어진 조카였지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바라고 바랐던 사람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찝찝한 기분으로 청첩장을 인쇄하려고 시안지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한 여자가 저희 인쇄소에 찾아왔어요. 한국말이 살짝 서툴러 보였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교포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기가 저렴한 것 같아서 맡기게 되었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요. 혹시 여기 사진 포토샵 한 걸로 바꿔서 인쇄 가능할까요? 저에게 처음 보내준 사진 말고 포토샵한 사진으로 인쇄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 또다시 저는 깜짝 놀랐지요. 자세히 보니까 포토샵 하기 전의 사진에는 신부 손등에 흉터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올려 그녀의 손등을 본 순간 하늘이의 손등에 있었던 화상 흉터와 거의 똑같은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조심스럽게 그냥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그 흉터 왜 생긴 건가요? 네? 이거 어릴 때 생긴 거라고 했어요. 왜 생긴 건진 몰라요.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늘이랑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너무 당황하면 사람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입 벌리고 멍을 때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린 저는 다음 주까지 인쇄 완료해 놓을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거 전단지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잃어버린 조카가 있는데 조카를 꼭 좀 찾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실종 아동을 찾는 전단지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반으로 접어서 가방에 넣어갔어요. 그녀가 빠져나간 뒤 진이 빠져버린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이제는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상하네.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한테 가정사를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약속된 청첩장 인쇄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인쇄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인쇄소로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리는 거였어요. 네, 성광인쇄소입니다. 어떤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청첩장 부탁한 사람인데요. 혹시 오늘 찾아가도 되나요? 그거 아직 완성 못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니었나요? 급하게 찾아야 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청첩장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면 제가 저녁 9시까지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전화를 끊은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누가 저희 인쇄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눈이 팅팅 부은 한 여자와 남자였습니다. 아까 전화한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저번에 받은 실종아동 전단지를 읽어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 제가 입양아인데. 그녀가 입양아라는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얘가 하늘이가 맞구나 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주 어릴 때
기차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었다고. 그리고 어떤 시설에 갔다가 영문도 없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좋은 양부모님들을 만나서 한국에 있을 때의 기억을 거의 다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서 대학도 나오고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인이었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바쁘고 현재 양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친부모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받은 전단지가 생각이 나면서 그걸 읽어보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게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 제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루시아로 살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하늘이었어요. 엄마가 하늘아, 제 이름을 부르며 입에 김에 싼 밥을 넣어주고 가을 선바람이 불 때 엄마의 무릎팍에 누워서 귀를 살살 파며 스르륵 잠들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똑똑한 하늘이는 집안의 구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빨간색 냉장고 색깔도 말한 겁니다. 확신했죠. 하늘이구나. 하늘에 있는 언니랑 형부가 나랑 하늘이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었구나 라면서요. 하늘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고아원에 자료를 찾으러 가고 양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했나봐요. 거기서 본인이 입양되게 된 과정을 듣게 되었고, 경찰서에 가서 입양가족 찾기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서 만약에 일치하는 게 나오면 우리가 가족이 맞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를 등록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돈 없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친근한 척 하면서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보육원에 팔아 넘긴다는 것을요. 지금은 보조금이 없지만 그 시절만 해도 애들을 미국이나 해외에 입양을 보내면 국가기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부모 있는 아이들이 영문도 없이 해외에 입양을 간 일이 은근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 몰랐던 저와 언니 그리고 형부는 십수년간 헛발질을 한 거였죠. 전국 곳곳을 다 다녔으니까요. 섬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지란 오지는 다 간 것 같아요. 저는 인쇄소 창고에서 쾌쾌하게 묵은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바닥으로 먼지를 쓱 쓸어내고 마음이 아파서 들여다보지 못한 앨범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언니와 형부 그리고 하늘이가 찍은 사진들이 넣어져 있었죠. 빨간 냉장고 앞에서 하얀색 스타킹과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는 하늘이, 마당에서 친할머니랑 오디를 따먹는 하늘이, 엄마의 다리를 잡고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하늘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하늘이가 가득 담긴 마음 아픈 앨범을 몇 년 만에 열어서 찬찬히 넘겨보았어요. 하늘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야기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 안 봐도 우리는 가족인 것 같다면서요. 7살에 실종된 하늘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집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아, 결혼식 꼭 갈게. 어쩜 이렇게 만날 수 있니? 이모, 꼭 오세요. 꼭. 그렇게 3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종 아들 유전자 등록에서 일치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하면서요. 네, 맞았습니다. 그녀가 제 조카가 맞았어요. 그제서야 조금은 불안했던 마음이 확 풀리면서 저는 펑펑 울며 하늘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 못해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언니랑 형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만 이 행복을 누리기 아까워서 미안해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늘이의 결혼식, 은하수 별빛을 수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했던 예식장, 그곳에서 너무나도 잘 커서 결혼을 하는 하늘이를 보면서 왜 자꾸 눈물만 나는지, 좋은 날인데, 정말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가슴은 찢어질 것 같던지요. 양가 부모님을 소개하던 날, 하늘이의 양부모님께서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날 하객들에게 하늘이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 그리고 낳아주시고 의도치 않게 저를 잃어버린 친부모님, 다른 곳에 있었지만 하늘 아래에서 날 찾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을 하며 고개를 숙인 하늘이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렸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찬란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하늘이와 양가 부모님들이 먼저 간 곳은 신혼여행을 위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바로 형부와 언니가 있는 곳이었죠. 묘 앞에 있던 언니와 형부의 사진, 그걸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아빠, 나왔어. 엄마, 아빠. 말을 못 잇고 펑펑 울었습니다. 양부모님들은 영어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었고, 하늘이의 남편도 절을 하면서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하늘이는 2시간 동안 봉분을 껴안고 펑펑 울었네요. 살아있을 때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이모라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늘이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형부, 나 약속 지켰다. 내가 하늘이 꼭 찾아서 형부한테 보여준다고 했지? 이렇게 하늘이 찾게 되었어. 이제는 하늘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늘이는 내가 잘 책임질게. 거기서 편하게 있어. 마지막 인사를 했네요.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난 하늘이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걸로 된 거였어요. 하늘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충만하게 살고 있었으면 그걸로 전 행복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언니와 형부가 나와서 저를 꼭 안아주고 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와 품이 꿈이었지만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말을 안 해도 눈빛만으로 그 마음을 다 아는 때가 있잖아요. 딱 그거였죠. 아마도 하늘이와 함께 언니와 형부를 찾아간 그날 하늘에서 전부 다 저희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꿈에 나온 건가 봐요. 하늘이를 찾은 저는 인쇄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대신에 여전히 실종아동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인쇄 관련한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네요. 지금이야
실종이 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때는 정말로 이런 일이 많았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부디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 희망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봉사하면서 하늘이를 찾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하늘이를 찾게 된 것은 제가 잘해서 찾은 게 아니라 정말로 온 우주가 저를 도와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실종사건 사고 뉴스가 나오는데 모두들 안전하게 귀가하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평범하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나날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밝은 곳으로 다니세요. 한국이 안전하다고는 해도 안 좋은 일에 엮이는 것은 꽤나 피곤한 일이니까요. 그럼 모두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발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